중국이 일본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그러나 빠른 속도로 말이죠. 북해도의 규슈의 수원지, 도쿄 한복판의 재개발 단지까지. 2008년 이후 중국 자본은 일본 전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왔고 2022년 미야자키 현에서는 무려 도쿄돔 150개 분량의 산림이 한꺼번에 넘어갔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투자라고 보기엔 너무나 전략적이고 경제 논리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엔 물리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담수 자원은 7%도 안 되고 지하수의 90%가 오염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일본의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지 인근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에선 외국인도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중국에 비해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며 법적 제재도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온천 마을의 25%가 중국 자본 소유가 되고 도심 재개발 단지는 투자용 전매 시장으로 변했으며 무허가 영업과 불법 개조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일본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투자인지 아닌지 그 전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이 일본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부동산자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산림과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물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는 거죠. 중국의 물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담수 자원은 고작 전 세계의 6에서 7%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수자원 양은 세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 대도시들은 물 부족이 만성화되어 있어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모두 심각한 상황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물의 양만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지하수의 약 90%가 오염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하천과 호수, 늪 같은 수자원도 60에서 70%가 공업 폐수와 화학물질로 오염되어서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식수는 물론이고 농업용수, 공업용수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심각한 물 부족 문제 때문에 중국은 해외 수자원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매우 매력적인 대상이었어요. 일본은 수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물의 질도 매우 우수하거든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넘치는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중국 자본이 일본의 산림 지역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 미에현 오다이초와 미야가와댐 인근 토지를 중국 기업이 매입하려 했던 사례가 최초로 알려졌어요. 같은 해 나가노현 덴유무라, 그 다음 해인 2009년에는 오카야마현 마니와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자체들이 거부해서 거래가 무산되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후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의한 토지 매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해도와 규슈 같은 산림 지역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었어요. 중국 자본은 이런 산림 지역을 사들이면서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물의 수출이었죠. 산림에서 솟아나는 천연수나 지하수를 병에 담아서 중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원지 주변 토지를 확보해서 일본의 물 공급 루트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려는 구상이었어요. 세 번째 목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 비즈니스와 탄소 배출권 거래였어요. 국제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림은 탄소 흡수권으로서의 가치가 급상승했거든요. 중국은 자국 내 환경 리스크를 피하면서 해외에 환경 자산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산림을 사두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투자나 개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원 확보와 안보상 거점 확보, 그리고 외교 카드로 활용하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물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본 토지 매입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플랜이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귀중한 수자원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본의 물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상당한 면적의 산림과 수원지가 외국 자본 소유로 넘어간 뒤였어요. 물은 생명과 직결된 자원입니다. 한 나라의 물 공급망이 외국 자본의 영향 아래 놓인다는 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중국의 일본 토지 매입은 사실상 영토 침략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자본은 실제로 일본의 어느 지역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2010년 이후 중국 자본의 일본 토지 매입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중심으로 매입이 집중되었어요. 북해도 규슈, 그리고 수도권 인근 수원지까지 중국 자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지역은 북해도였어요. 니세코와 후라노 같은 곳은 원래 일본 국내에서도 유명한 스키 리조트 지역이었죠.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땅값이 10년 사이 10배 이상 오른 곳도 있었어요. 니세코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평당 120엔이라는 헐값에 수원지 인근 부지가 거래되기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이냐면 서울 외곽 농지보다도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해도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군마현도 타겟이 되었습니다. 군마현은 도쿄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산과 숲이 많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이곳 산림지역 역시 중국 기업 명의로 속속 넘어갔어요. 시즈오카현 고텐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텐바는 후지산 인근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 이곳 역시 수원지와 산림지역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사례가 반복되었죠. 2022년에는 미야자키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쿄돔 150개 분량에 해당하는 대규모 산림이 중국 자본에 매입된 거예요. 약 7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이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작은 마을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크기입니다. 문제는 이 산림이 단순한 숲이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과 연결된 수원 보호구역이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일본 법상 외국인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마나시현에 있는 이사와 온천 마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 마을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온천 관광지인데 2020년 조사 결과 주요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약 25%가 중국 자본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온천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와 건물까지 중국 기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거죠. 관광객들은 일본 온천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묵고 돈을 쓰는 구조가 된 겁니다. 니코와 하코네 같은 유명 관광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들 지역은 도쿄에서 가까우면서도 자연 경관이 뛰어나서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였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곳에도 중국 기업들이 호텔 재건 명목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낡은 호텔이나 료칸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토지와 수자원 확보가 주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중국 자본의 토지 매입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개인 명의나 중국 기업 명의로 직접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일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일본인 명의를 빌려서 우회적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실소유주인지 파악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더 심각한 건 이런 토지 매입이 단순히 부동산 투자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자본이 사들인 땅 중 상당수가 자위대 기지나 원자력 발전소, 뗀뗀 같은 주요 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거든요. 2020년
일본 방위성 조사에 따르면 자위대 기지 주변 토지 약 800필지가 외국 자본 소유로 파악되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 자본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물 확보라는 목적 외에도 정보 수집이나 군사적 요충지 감시 같은 복합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산림을 매입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그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 일본 정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일본 지방자치단체들도 뒤늦게 조례를 만들어서 외국인 토지 매입을 규제하려고 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어요. 이미 매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었고 새로운 규제도 우회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건 이미 검증된 방법이었으니까요. 결국 중국 자본의 일본 토지 매입은 물, 관광, 부동산, 정보를 아우르는 복합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투자라는 겉모습 뒤에 자원 지배와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라는 속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넘어간 뒤이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용히 진행된 토지 매입이 결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일본 땅을 사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중국의 독특한 토지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라는 겁니다. 개인은 단지 사용권만 가질 수 있어요. 중국에서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실제로는 토지 사용권을 70년 동안만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상으로는 국가에 반환해야 해요. 물론 연장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정부 재량이죠.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겁니다. 상업용 토지는 더 짧아서 40년밖에 안 돼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중국 부유층들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땅이 아니니까 불안한 거죠. 언제 정부 정책이 바뀔지 7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 특히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나라의 토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일본은 그런 면에서 중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였어요.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거든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 사면 영원히 내 것이에요. 70년 뒤에 반환해야 한다는 걱정도 없고 정부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게다가 일본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라서 재산권 보호도 철저합니다. 가격도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베이징 중심부 아파트 가격은 평당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흔해요. 그런데 일본은 도쿄 외곽이나 지방 도시로 가면 그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가격의 토지를 살 수 있었죠. 2015년 북해도 니세코 지역에서는 평당 120엔, 우리 돈으로 1,200원 정도의 산림 토지가 거래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베이징에서는 화장실도 못 사는데 일본에서는 산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 부유층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겁니다. 일본의 안정성도 큰 매력이었어요. 중국은 경제 성장은 빠르지만 정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일도 잦고 부패 척결 명목으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반면 일본은 법과 제도가 안정적이고 치안도 좋아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중국 부유층들에게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 같은 나라였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본에 사는 중국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약 81만 명이었어요. 2026년이 되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본에 와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거점을 만들고 있어요. 제1중국인들은 부동산 구매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온천 마을에 땅을 사두기도 했어요. 투자 목적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는 환영했어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이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외국인이 와서 부동산을 사고 지역 경제에 돈을 쓰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었죠. 세수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도시 곳곳에 중국어 간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쿄 이케부쿠로는 이미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인 밀집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오사카 남바,
교토 기욤 같은 관광지에도 중국어 안내문과 중국 식당이 급증했죠. 지방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북해도 삿포로 중심가에는 중국인 소유 부동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호텔과 음식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약국까지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관광객들은 일본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자본이 만든 생태계 안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규슈 후쿠오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곳 역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하카타 지역 상가 건물 상당수가 중국인 소유로 넘어갔고 민박과 게스트하우스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지역 사회의 문화와 생활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일본인들이 대대로 살아온 동네에 외국인 소유 건물이 들어서고 외국어 간판이 늘어나면서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중국인이 일본 땅을 사는 이유는 복합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소유할 수 없는 토지를 일본에서는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점, 가격이 중국 대도시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 법과 제도가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실생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이 모든 요인이 맞물리면서 중국 자본의 일본 부동산 투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과연 일본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된 변화가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식과 질서가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죠. 일본은 법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룰이 통하는 사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야자키현 사례를 다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명확해져요. 도쿄돔 150개 분량의 산림이 중국 자본에 매각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지역은 수원지역 보전조례로 보호받는 구역이었어요.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매입 직후 허가도 받지 않고 대규모 벌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소유주 측은 자기 땅에서 무엇을 하든 자유 아니냐는 식으로 대응했죠. 일본 지자체는 행정 지도를 했지만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벌금을 부과해도 중국 본토에 있는 실소유주를 찾아내기가 어려웠고요. 결국 산림은 황폐화되었고 인근 수원지의 수질도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북해도 후라노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겨울 어느 중국인 강사가 무허가로 스키 교실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어요.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스키를 가르치고 돈을 받았던 거죠. 일본 법상 명백한 불법 취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친구들 가르쳐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일본 현지인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리 문제가 심각했어요. 하루미 플래그 같은 도심 재개발 단지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곳은 2020 도쿄 올림픽 선수촌으로 쓰였던 곳을 재개발한 대규모 주거 단지인데요. 분양 당시부터 투자 목적 매입이 많았어요. 2023년 조사 결과 하루미 플래그 전체 세대 중 약 19.2%가 법인 명의로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 사람이 최대 29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명백히 투자 목적이었죠. 실거주가 아니라 전매나 임대 수익을 노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투자용 부동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짧은 기간 머무는 관광객들은 아파트 관리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거나 공용 공간을 함부로 쓰는 일이 잦았어요. 주차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무단 주차되는 일이 빈번했고 관리사무소가 단속해도 나는 손님이다,
주인한테 얘기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정작 소유주는 중국에 있어서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오사카 난바 인근 맨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어요. 한 동 전체가 거의 중국인 소유였는데 상당수가 민박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는 소유주도 많았고 민박 이용객들의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일본인 주민들이 하나둘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아파트는 사실상 차이나타운화 되었습니다. 일본인이 거의 살지 않고 중국인 소유주와 중국인 관광객만 드나드는 공간이 된 거죠. 건물 로비에는 중국어 안내문만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중국어 대화만 들렸어요. 법적으로는 일본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영토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쿄 이케부쿠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이나타운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어요. 단순히 중국 식당이나 중국 상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아파트까지 중국 자본이 대거 매입했고요. 교토 같은 전통 도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토는 일본 문화의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기온이나 니시진 같은 전통 지역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오래된 마치야 건물을 사들이고 있어요. 겉모습은 전통 가옥을 유지하지만 내부는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로 개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교토시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토는 경관 보존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간판 색깔, 건물 높이, 외관 변경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소유주들은 이런 규칙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죠. 행정당국이 시정명을 내려도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유주가 해외에 있으면 서류를 전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벌금을 부과해도 납부를 안 하면 강제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요. 결국 규칙 위반이 계속되는데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본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고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소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동네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이웃과 인사를 나눌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수 전 철저한 조사입니다. 단순히 가격과 입지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외국 자본 소유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소유자 이력은 어떤지, 거래 상대방의 국적은 어디인지까지 확인해야 해요. 관리조합 운영 상태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소유 비율이 높은 단지는 관리비 체납률이 높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총회를 열어도 참석률이 낮고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힘들죠. 이런 곳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 규칙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해요. 민박 금지, 무단 전대 금지, 쓰레기 배출 규칙, 주차 규정 등을 다국어로 작성해서 입주 시 반드시 서명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 벌금이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명시해야 하죠. 실제로 일부 고급 맨션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입주 전 오리엔테이션을 의무화하고 규칙서에 서명받고 위반 시 단계별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는 벌금,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수익률만 보고 덤빈다가는 나중에 관리 문제로 골치를 앓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수익률은 조금 낮아도 관리가 잘 되고 주민 질서가 유지되는 곳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죠. 지금은 수익률보다 관리와 질서 유지가 자산 가치를 지키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일본 땅을 사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물 확보라는 국가 전략이 있었고 토지 소유 제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결국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4분의 1, 지하수 오염률은 90%, 2022년 미야자키현에서 한 번에 넘어간 산림은 도쿄돔 150개 분양, 이사와 온천 마을 시설의 25%가 중국 자본 소유, 하루미 플래그 단지의 10.2%가 법인 명의 보유.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영토와 자원이 조용히 다른 나라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이 이 문제를 방치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없었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앞에서 외국 자본이라도 받아들여야 했으며 설마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원지가 황폐화되고 관광도시가 차이나타운으로 바뀌고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인이 소수자가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주도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중국 자본 소유로 넘어갔고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으며 수도권 오피스텔 상당수가 투자 목적 법인 명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조금 더 규제가 있다고 안심하지만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법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와 진례와 질서의 붕괴입니다. 일본인들이 당황한 건 땅을 빼앗긴 것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당연하게 지켜온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웃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 내 나라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소외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물론 외국 자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개방과 교류는 필요하고 투자는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수자원, 주요 시설 인근 토지, 지역사회의 정체성까지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본은 이제야 뒤늦게 규제를 만들고 있지만 이미 넘어간 토지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원보호구역 토지 거래 제한, 외국 자본 부동산 소유 이력 공개, 관리 규칙 위반 시 강제 처분 조항 신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달려들다가는 나중에 관리 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누가 내 이웃인지, 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규칙은 지켜지는지가 자산 가치를 지키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일본 땅을 사들이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경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신뢰와 질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경계를 지금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그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